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일단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있는 유병태의 공인중개사용 민법 48강과 그 다음 중앙법률교육원에 있는 도예민법 강의를 들으신 후에 듣는다는 전제하에 그냥 합니다. 아니면 내가 잔소리가 너무 심해져서 일단 요 중앙법률교육원에 가서 이 도예민법 강의를 그냥 반드시 그냥 하루에 한 개씩 들으십시오. 일단 여기를 펼쳐놓고 교과서 16페이지 권리행사와 의무의 행은 시인에 쫓아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 라고 2조 1항에서 정하고 있고 그 강행 규정이다 라고 했는데 뭐 사법의 그 전범에 대해서 적용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요즘은 이게 공법상에도 규정이 있고 소송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종래 신의 측의 파생 원칙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4가지를 정하고 있었는데 5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뭐 일단 4가지든 5가지든 뭐 기능으로 살피든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용이 중요한 거지. 또 이러면 잔소리가 되는데 옛날 사법시험 논술형 시험 칠 때 목차 외운다고 애들이 난리였습니다. 2문자 따가지고 넌 목차를 외우고 목차 빠뜨리면 안 된다고. 정말 그 내용이 중요하지 목차가 뭐 중요해. 물론 소장을 쓸 때 법률 요건에 따라서 써야 되지만 그 법률 요건도 외우는 거 아닙니다. 법률 요건이라는 게 결국에 자기에게 유리한 거 간단 명료하게 목차 뽑는 겁니다. 그게 뭐 별것이냐 뭐 그 정도만 해야지. 그래서 그 논술형 문제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이제 본말이 전도된 거죠. 내용을 잘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차 외우고 목차 쓰려고. 왜냐면은 그 책을 출간하신 분이 들어가면 자기 책 목차대로 뭐 쓰면은 고득점을 준다 하더라. 뭐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안에 내용을 이해하고 할 게 아니고 막 목차만 외우고 있는 거지. 또 어떤 분은 뭐 자기 교과서에 있는 그 단어 하나 딱 쓰면은 막 고득점을 준다 하더라.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또 막 아이고 그러니까 그 법학 교육을 망치는 거지. 그 정도 하시고 신식의 파생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외형상 권리 행사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한다. 한 2줄 내려오면 신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제공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상대방에게 신의를 창출한 바 없거나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 행사가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 행사가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으면 권리 남용이 될 리가 없죠. 정의관념에 합당한 거니까 그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판례를 읽고 막 외우고 하려고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냥 권리 행사가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아 용인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고 그럴 경우에 신의식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 남용이 될 수 없다. 그 정도 관념을 그냥 가지는 거죠. 쓸 때도 그렇게 쓰는 거고 답안지 맡길 때 네가 판례를 외웠나 안 외웠나 토시 하나 제대로 찍었나 점 하나 찍었나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죠. 얘도 천하의 악필인데 그런 말이 있죠. 악필은 천재라는 말. 천재가 악필이라는 말하고 악필은 천재다 이 말하고는 다른 말이죠. 그 정도의 어감을 느끼셔야 된다. 그런 거.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 뭐냐. 객관적으로 권리 행사는 있어야 된다. 권리 행사는 있어야 된다. 이제 법을 좀 하시는 분은 행사에는 적극적인 행위인 자기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행위인 부자기도 법적으로 행위로 평가된다. 근데 객관적으로 행위만 있으면 되냐?
주관적으로 상대방 타인을 해야 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종래 다수설은 그거 필요 없다 했지만 판례는 주관적 요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뭐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추인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나중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살펴볼 것이고, 그래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다 충족이 되면,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 효과로서 권리 남용이 되고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 근데 63빌딩이 내 땅 반평을 밟고 있어. 내 땅 반평을 밟고 있다. 측량을 뭐 옛날에 잘못했는지 하여튼 내 땅 반평을 밟고 있어요. 그럼 내 땅 반평 밟고 있다는 소유권에 의해서 63빌딩 철거 청구를 한다면 법원은 그걸 인정해야 될 것인가? 또 만약 인정한다면은 수익 많은 사람들 권리가 침해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오히려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철거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반평에 대한 내 소유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상대방이 내 땅 반평 밟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물을 지었다면은 나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로 측량을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어때 기술적 착오로 인해서 내 땅 반평을 밟게 됐다면은 그에 기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하는 게 양쪽을 다 고려한 타당한 결론이 될 것이다. 나아가서 예외적으로 법 조문에서 친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친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라는 거, 신의치과의 관계,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뭐 중복 적용설이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사정 변경의 원칙, 법률행위의 전제가 된 어떤 상황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변경 혹은 소멸된 경우에 법률행위 효력을 애초에 그대로 관철시키는 것이 상대방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 그 법률행위 내용을, 계약을 수정하거나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는 것. 그러니까는 당초에 법률행위 할 때, 계약 체결할 때,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 등으로 인해서 애초에 그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합리하다고 보여질 그런 경우를 말한다. 종래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 사정 변경의 원칙의 적용을 인정한 판례, 물론 법 조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각종의 정감 청구권, 계속적 계약 관계에 기초해서 논의하기 나오는 것은 다 정감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임 정감 청구권, 지로 정감 청구권, 이런 것들. 그런데 법 조문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해지권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됐는데, 종래 판례는 비계속적 일시적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을 했지만 계속적 계약관계, 근보정계약, 보정, 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정감 변동하는 피담보 채권을 보정하는 근보정의 경우에 그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를 인정하였다는 것. 그래서 회사에 이사로 있을 때는 실제로 이런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회사에 이사로 임명되면은 일정한 경우에 회사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증을 서게 하는데, 그럼 서기 싫으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보증인이 되었고, 그러면은 사후에 퇴사한 때도 그 관계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옳으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나중에 채권법 계약 채권 총론 다수상사의 채권 채무 관계 쪽에 가면은 보증 채무 쪽에서 또 살펴봅니다.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그 정도 하시고, 근래 일시적 계약에 대해 사정 변경 원칙의 적용 요건을 밝힌 판례, 적용 요건을 밝혔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정 변경으로 유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객관적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이고, 애초의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신의 측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 계약 준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준수, 지키기 위해 체결했겠죠. 그래서 계약은 체결되었다면 지켜져야 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예외로서 그 해제를 인정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인 거. 그래서 여기서 사정 변경이라 하면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으로서, 그래서 당사자의 주관적 개인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거 살펴보시고, 근데 쭉 내려오시면은 뭐 적용 요건을 밝혔다라고 했는데, 그 판례는 사정 변경의 원칙은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매와 같은 일시적 계약에도 일단 적용될 수 있다 라고 해놓고, 구체적인 사건에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판례를 가져왔는데 어디다가 있네요. 공공용지 뭐 공공공지 뭐 같은 말이네. 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의도한 음식점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고, 매수인이 의도한 주관적인 매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이 경우에 해제를 인정 안 한 겁니다. 객관적 사정 변경이 있으면은,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객관적 사정 변경이 있으면 일시적 계약도 해제를 인정하는 것이 맞을 거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꼭 신의 측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단지 주관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면 이제 그 뒷면에 있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적용될 수 있을까? 뭐 아니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을까? 부당이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왜 판례가 안 살펴봤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안 물어봤으니까 안 살펴봤겠지. 판례는 소 제기하는 사람이 물어본 것만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소송을 다른 각도로 했으면 승소할 수 있었던 것도 한 가지만 고집해가지고 못하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이 사정변경 원칙 적용 요건 법률행위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변경이 있을 것, 사정변경이 법률행위 효과 완료 전에 발생했을 것. 당연하죠. 완료되고 나면, 완료되고 난 뒤에 발생해버리면 저 위에서 매매계약 뭐 체결하고 완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내게 되고 난 상태에서 그 건물 지어볼까? 그럼 별개의 문제죠. 뭐 특정물 매매에 있어가지고 특정되기 전에 파괴됐나, 특정되고 난 후에 파괴됐나, 효과가 다른 거, 그런 거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사정변경의 당사의 기책 사유가 없을 것, 당연한 이야기죠. 기책 사유가 있으면 불법행위 쪽으로 가야 되겠죠. 당초의 법률행위의 강제 실현이 오히려 신의 측에 반한다고 보여질 것, 당사자가 사정변경을 주장했을 것. 그렇죠. 사법적인 건 주장 안 하면 고려 안 해줍니다. 뭐. 그래서 루돌프 폰 예링, 뭐 어제는 로마는 뭐 체계를 3번 했다. 그것도 예링이 한 말이고,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 보면은 막 법대 때 읽어보면은 막 짜증나는 소리. 뭐 너가 친구한테 돈 10원을 빌려줬다고 치자. 그 아주 사소한 건데 뭐 1원인가 10원인가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 빌려줬는데 그 돈도 네가 갚아라 해야 친구가 갚을까 생각할 거다. 네가 네 권리 주장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뭐 고려 안 해준다. 뭐 그런 거죠. 뭐 작은 것도 그런데 큰 거는 더 할 수도 있지. 그 새끼가 떼물라고 그랬으니까. 사정변경 원칙의 적용 효과.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또 뭐 비슷한 말 봅니다. 신측에 적합하도록 법률행위 내용을 수정하거나 당사자를 당초 법률행위의 구속으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허용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게 인정될 때,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나 해지가 인정될 때 최고도 요하지 않고 기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도 문제되지 않는다. 계약법 가면은
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에 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를 인정한 사안. 오씨, 임대차 계약 계속적 계약인데 앞에서 써놨지 왜 또 써놨어? 조금은 더 신경을 쓴 겁니다. 뭐 위에 계속적 계약해가 1해가 저 판례 넣어놓고 2해가 이 판례 넣어도 되는데 왜 이 판례를 조금 다르게 해낸다. 내 책은 미묘하지만 다른 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목차를 쓸 때 무지 신경 쓴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거 왜 썼을까 이거? 옛날에 임대차 계약은 존속기간이 20년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법 조문에 들어 있었고, 그러고 판례가 그거 강행 규정이다까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계약처의 원칙이 지배되는데 뭔 그 기간 제한이 필요하냐, 계약대로 가는 것이지. 그래서 그거 위헌 무효다 해가지고 삭제돼 버렸어.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을 영구 무한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헌법재판소 계신 재판관님들께서 훨씬 내보다 뛰어나고 뭐 더 많이 아시고 뭐 하시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말할 건 없지만 나는 폐지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뭐 말이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폐지되고 없습니다. 조금 전에 그 규정 임대차 20년 넘어설 수 없다 민법 조문에서 폐지되고 없습니다. 그럼 옛날에 판사님들은, 대법관님들은 바보라 가지고 그거 강행 규정이다까지 판결을 내렸을까? 전세권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을 넘어설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비판을 받죠. 전세권이 물건인데 왜 10년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해놨냐? 채권이 임대차도 20년까지 이야기해놨는데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물건인 전세도 있고 채권이 임대차도 있습니다. 그럼 약간의 균형을 유지해가지고 채권은 20년을 넘어설 수 없다. 뭐 그 규정이 있어도 될 법한데 20년이 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반일 수도 있고 3분의 1일 수도 있고 물론 뭐 4분의 1일 수도 있고 5분의 1일 수도 있는데 인생 5분의 1이면 그게 작나? 그래서 그게 위험 무효로 삭제돼 버리니까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영구 무한으로 했으면 해지를 못해. 그럼 소유권이 쓸데없는 소유권이 돼버려. 그것도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임대차 계약을 사정 변경의 이유로 해지를 인정한 이 판례도 대단한 판례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실효의 원칙, 권리자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행사할 수도 있었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이제는 권리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구나 라고 신뢰를 하게 되는데 새삼 그때 가서 권리를 행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오늘은 이 책 줄게 해놓고 조금 있다가 못 주겠다. A한테 줬다 B한테 줬다 뭐 앞뒤 안 되는 소리 하면은. 그래서 선행행위와 모순된 후행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거, 그 정도. 그 다음에 신의 측에 의한 권리 창설, 이거는 계약부 쪽에 가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채무 내용으로 인정되는 신의상 부수적 주의 의무로서 고지 의무나 설명 의무, 이런 것들은 법 조문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신의 측에 의해서 인정되어야 한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국가보호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국가보호. 그래서 뭐 판사님이 내 억울한 뭐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알아주긴 뭘 알아서 네 마음속에, 네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 그걸 소장에 제대로 표현해줘. 사람들이 뭐 소송법을 몰라가 소송을 못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소송 절차 모르면 법원에 가서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줘. 소송을 못하는 이유는 민법을 몰라서 못하는 거지. 소장에 쓰는 게 그게 민법이지. 절차는 물어보면 딱 되지만은 실체적인 내용은.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뭐 상대방 쪽에 하고 싶은 말 다 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법원리를 만드는 거죠. 상대방이 이거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갖다 네가 읽어내봐. 가라 해야지. 내가 무당도 아니고. 판사님도 마찬가지죠. 네가 소장에 제대로 법원리 입각하게 써놔야 그걸 갖다가 보지 뭐. 소설 써놔면 보도 안 합니다. 그건. 어쨌든 국가구제가 원칙이다.
도둑이 들어가지고 물건 들고 나오면 어떡할 건데? 목숨 걸고 나서가지고 내가 한번 지켜보든지, 모르는 채 가져가기 지켜보고 뭐 나누고 있든지. 국가구제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사적구제가 허용되는 수가 있기는 하다는 거. 뭐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방위 요건 적용받아서 위법성 조각되어서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안 지게 되는 그런 사항을 입증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쭉 가니까 그 친구들이 막 말신간하고 저 새끼 저 나쁜 새끼다고. 그 들어보니까 왜 그랬는데 이러니까 그 뭐 옛날에 그 마산에 그 있을 때 이제 뭐 학교 마치고 뭐 마산 시내 나왔겠죠. 그 친구 A, B 둘이가 걸어가는데 깡패가 나타나가지고 일마 이러니까 한 놈이 가방 딱 메고 확 뛰어가가지고 고개 드니까 100m 밖에 가 있더라는 거지. 생각할 때 씨 저 새끼 나쁜 새끼네라고 나도 그때 생각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새끼가 대단한 놈이야. 괜히 시비 붙는데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어느 책을 읽었을 때 고양이가 생선을 잡아먹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고양이는 없었다.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는데, 긴급피난 뭐 도망가는 게 최고지 뭐. 전문자의 자력구제권 뭐 거기 가면 세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누가 내 핸드폰을 뺏어가 도망가면 쫓아가서 뺏어오면 돼. 근데 쫓아간 그 사람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인 것도 이야기하면 또 그 나라 사람들이 뭘 할지 모르니까 누가 외국에 여행 가가지고 그 목걸이를 딱 끼고 가는데 확 채워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뭐 딱 달리기 자신 있으니까 딱 뛰어가지고 골목길로 들어가기를 골목길로 딱 들어갈 하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탁 잡더라는 거죠. 이제 뭐 은혜가 좀 되는 사람들이겠지. 그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너 따라 들어가면 죽어 라는 그 순간에 돌아왔답니다. 그 목걸이 하나 뺏기도 되지 뭐 까짓 뭐 아이고. 나는 뭐 핸드폰 뺏어가 도망가더라도 쫓아갈 생각도 안 해. 아이고 따라갈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웃고 마는 것이 뭐 어떡할 거예요 그걸. 근데 그럴 수는 있다. 나중에 국가구제를 받기 용이하지 않은 그 경우에 즉시로 뭐 달아날 수 있다. 뭐 방해할 수 있다.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냥 법에 보니까 뭐 도둑놈이 들어와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막 이러는데 법에 보니까 자력구제권 있다 하더라. 너 칼 넣고 나가. 한번 해보지. 아이고 어떻게 되는지. 자, 그 정도 하시고 21페이지 권리 주체. 여기에서부터 이제 본론 들어가는 거죠. 권리 주체가 뭐냐? 뭐 권리 주체가 권리 주체겠지 뭐. 그걸 신학적으로 쓰면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위나 자격, 그걸 권리 주체를 한다. 그러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인 권리 주체에 누가 있는데? 뭐 사람이다. 이 이제 사람이라는 단어를 놓고도 민법교과서에서 그 사람이 자연인만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자연인과 법인을 다 포괄해서 나타내는 단어인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옛날에 내도 민법책 볼 때 시시콜콜하이 뭐 그런까지 왜 써나 뭐 그러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냥 민법상의 능력,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능력이란다. 우리가 능력자이라면 경제력이 뛰어난 사람,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 뭔가 가질 수 있는 지위나 자격, 그걸 능력이라고 붙여놨어. 그러니까 국어교과서에서 말하는 능력, 일반 뭐 길거리에서 말하는 능력, 민법교과서에서 말하는 능력, 똑같은 말을 써놓고 의미가 다르다는 거지. 우리는 법 공부를 하니까 민법교과서에 쓰는 대로 보는 거지. 여기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또 뭐 불법행위능력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권리능력,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한다 이거지. 거기에 사람이 있다. 뭐 사람,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다.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 태아. 그러면 참 이런 말 쓸 때 어려워. 사망한 사람. 이거 아니잖아. 이거 법적으로 틀린 말이잖아. 이거 사망했는데 어떻게 사람이야? 그래도 그렇게 쓰면 그런 줄 알고 넘어가야지. 또 그 국어적으로 사망한 사람 아닌데 그러면 뭐라고 쓰지? 사망한 시체? 이랬을까? 그렇군 하고 넘어가라고 그냥.
자연인 아니다. 사람 아니다 해놨으니까. 사람 아니니까. 권리 능력자 아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대학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당연하죠. 아직은 사람 아니니까. 또 이러니까 또 임산부 또 어머니께서 내 그냥 가지 말라고 지금 그냥 민법 교과서 공부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무효다. 아니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성립이 돼야 무효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립도 안 하는데 태하고 어떻게 계약을 성립시켜? 돌아가신 분이 다시 돌아가신 분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계약서에 도장 찍고 갈까? 계약 체결을 못하는데 뭐 무효라고 써? 그냥 써놨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불성립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불성립과 무효는 다른 말이다. 그렇다는 겁니다. 구구하는 아이라 했습니다. 이는 특히 법인의 권리 능력에서 문제가 된다. 판례는 사설 사암이나 사설 사찰이 아닌 한국 불교 태고종에 또 이래 또 태고종 가지고 왜 시비 거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판례에서 그걸 해놨어. 한국 불교 태고종에 등록된 일반적인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 능력과 당사 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이다. 와 이건 더 어려워. 법인격 그게 권리 능력인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이다. 그린다고 넘어갑니다. 그 사찰의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사찰 자신이고, 그러니까 사찰이 뭐 사람과 유사한 위치에 있다는 거지. 사실 자신이 소유하는 거고, 그 주지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는 거 아니다. 나중에 느끼십시오. 그리고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나 그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동물에 대하여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없는데 어쩌라고. 권리 능력자 아니라는 거지. 또 이래하니까 또 반려동물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내보고 시비 걸지 말고 내 민법 교과서 보고 있다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없다. 따라서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기속 주체가 될 수 없다. 사람이 아니니까 권리 능력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이는 그 동물이 애완경 등 당신이 아무리 아끼는 이른바 반려동물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가 죽으면 이제 그 소유자가 뭐 정신적 충격을 받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 소유자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어떤 위자료 청구권, 불법에 일어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때 그 동물의 가격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그런 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안락사 당한 개 2마리 자체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와 같은 사정까지 참작하여 권리주체인 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위자료에 산정할 거다. 이런 거죠. 옛날에 어떤 정신없는 아저씨가 순종 진돗개 2마리를 갖다가 이거 했대. 그래가지고 동물 가격이 5천만 원짜리라는데 뭐 진짜인 거 아닌 거 알게 뭐야. 근데 또 따져봐야 되지. 이게 진돗개 진짜 맞는 거 아닌가. 정신적 충격은 얼마나 될까. 의문을 제시하는 거죠. 의문을. 아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답을 찾아보는 거고. 의사능력,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거 좀 더 현학적으로 쓰는 거고.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 법률행위와 관련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술 한잔 마실 때는 제정신이었으니까. 술은 19살 넘은 사람 성년자가 한 잔 마실 때 행위능력이 있었어. 2잔 마실 때도 있었을지 몰라. 나중에 고주망태가 되면은 의사능력이 없을 건데, 그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야 또 술 가져와, 그럼 그 효력을 무효할 것인가? 그럼 그때 의사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반잔만 마셔도 깨꼬닥, 어떤 사람은 10잔을 마셔도 어우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의사 능력 없는 자가 만약에 법률 행위를 했다면은 사적 자치 원리상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무효가 된다. 절대적 무효다. 저 뒤에 가서 절대적 무효가 뭔가를 보게 될 것이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아, 나중에 공부하겠네. 이런 거 들어보는 거죠.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으로 말한다. 법률행위가 뭔지도 공부 안 했는데. 그래서 의사능력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외형적, 객관적으로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행위능력 제도를 두고 있다.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그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그 정도. 불법행위 능력, 책임 능력, 불법행위와 관련되는 판단 능력이다. 그 정도. 이 능력에 관한 규정, 강행 규정이다. 당연하겠죠. 이게 임의 규정이면 이 제도를 둘 필요가 없지. 그래서 뭐는 강행 규정이다. 뭐는 임의 규정이다. 그거 외우는 사람들 이상해. 시험 칠 때 지문 어차피 5개 뿌린대. 객관식에서는. 그 중에 한 개 골라면 되지 뭐. 못 골라면은 틀리는 거지 뭐. 천년에 한 개 나올까 말까 문제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앉아있어요. 그게 골라지도록 공부를 하는 거지. 그 민법 협력에 관한 뭐 정례가 표를 하나 그려놨는데 23페이지 이 내 책에 보면은 표를 간간히 넣어놨습니다. 뭐 빠진 것도 좀 있던데 보니까 넣어놓은 이유가 이 표를 외우라고 넣어놓은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표를 걸어놓고 표를 막 외우려고 하고 있어. 참나. 교과서를 읽고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자기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넣어놨는가 그거 확인하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예, 오늘은 잔소리가 좀 많이 줄이죠. 아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